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신희철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사법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실무를 하시는 현직 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법 조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조문을 매우 잘 숙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장주의와 관련된 그 절차, 이 부분을 어기지 않아야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현행법 하에서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하면 영장이 사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바로 216조부터 218조까지 3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216조 1항 2호와 관련된 체포 현장에서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법 조문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15조가 원칙 규정으로서 그 필요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와 같은 요건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겠죠. 문제는 우리가 원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와 관련된 부분이 실무에서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6, 217, 218 요 3개 조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216이라는 조문하고 217이라는 조문, 218이라는 조문, 요 3가지 조문은 대표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론 실무에서는 218조에 의해서 여기에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것은 사후에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무에서는 218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216조 1항 1호의 경우에도 사전 사후 영장조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체는 누구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그 다음에 200조의 2, 200조의 3, 212조 이 3개 조문이 뭐냐면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죠. 체포. 그래서 이거를 영장에 의한 체포, 우리는 통상체포라고 하죠. 200조의 3이 긴급체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것을 건너뛰었느냐? 이거는 구속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즉 통상체포만 있는 게 아니고 영장이 없는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가 있죠. 그런데 201조는 영장에 의한 구속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긴급구속이나 현행범 구속이라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죠. 현행법 하에서. 자, 이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전 사후 영장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단서에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긴급한 사정을 언급했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죠. 여기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무자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체포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체포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포뿐만 아니라 구속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체포 구속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될 조문이 뭐냐면 여기와 관련돼서 217조의 2항과 그 3항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되어 있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되어 있어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긴급 체포를 했다 또는 뭐 현행범 체포를 했다 사후에 구속영장을 받음으로써 해결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영장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체 없이죠. 다만 이 지체 없이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를 안 하더라도 이 시간을 넘으면 위협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구는 했는데 만약에 발부를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 발부를 받지 못하면은 환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환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것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이 규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정리해야 될 것은 216조 1항 2호와 관련돼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데 사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에는 뭘 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조건 하에서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은 이 말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구하는 시간은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것이 늦어도 48시간 이내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청구는 했는데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환부해줘라. 즉시 반환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정리할 때 216조 1항 2호 이것은 법 조문을 봐야 나는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조문을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7조 2항과 3항은 바로 217조 1항에도 적용되지만 216조 1항 2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은 어떻게 요건을 설정해야 되느냐면 우선 체포나 구속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어디에서 체포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건부터 잘 봐야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도 최고의 법인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민사법이 있고 여기에 형사법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법이 바로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의 지배를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부하실 때는 헌법을 토대로 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216조 1항 2호와 관련돼서는 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보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최고법인 헌법에는 12조와 16조를 통해서 규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12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항을 보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자,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헌법을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말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검사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이유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다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을 사실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별히 규정을 뒀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장주의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뭘까? 여러분들이 대물적 강제수사, 자, 강제수사를 할 때 특히 그 강제수사 중에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뿐만 아니라 영장주의가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왜 그러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강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기본권이다. 즉 기본적 인권이다. 기본권 이꼴 인권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의 규정을 이어받아서 우리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은 215조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215조를 보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1항은 검사의 경우를, 2항은 사법경찰관의 경우를 규정해 놨어요. 여기는 요건이 뭐라 되어 있냐면 필요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법 조문을 보시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검증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압수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사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우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청구하되 만약에 발부받지를 못하게 되면 즉시 반환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압수수색 할 때는 원래 여러분들이 절차 규정을 보시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야간 집행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20조를 보면 요급처분이라고 해서 급속을 유예하는 경우에 216조를 적용할 때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주의 참여 규정인 123조 2항하고 그 다음에 125조 야간 집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거주 등 참여 없이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영장주의 예외에 관련된 규정은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요? 책을 쓰시는 어떤 분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만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예외를 둔 그 근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와 관련돼서만 논의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와 같은 예외를 허용했느냐, 그 성질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긴급행위설로 이해합니다. 소수설로 여러분들이 아마 체크되는 것들이 바로 이 부수처분설, 여기까지만 보통 교과서에서 소개하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장되고 있는 학설이 바로 합리성설이라든지 이원적 견해 또는 이 결합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학설과 달리 이 부분에 결합설적인 부분이 판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목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거기에 대한 왜 그런 것을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다수적인 견해는 우선 체포 현장에서 무인정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기나 도구를 빼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영장을 갖다가 없이 수사기관이 압수를 빨리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받아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현장에서 증거의 파괴나 은닉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기관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나 도구를 빼앗거나 현장에서 증거의 파괴 은닉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압도적인 다수설이죠. 자, 그 다음에 부수처분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야, 벌써 체포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마당에 이에 수반해서 경한 기본권, 가벼운 기본권인 뭐 비밀 또는 소유권 같은 거,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것은 큰 것을 침해했을 때 작은 것은 그냥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소포함 명제설이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따라서 부수처분설은 대소포함 명제설과 같은 이름으로서 큰 기본권이 침해될 때 적은 또는 경한 기본권의 침해는 별도로 영장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죠. 합리성설은 우리가 보통 체포구속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증거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증거 수집의 수단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성설이에요. 이원설은 나누어 보겠다는 거죠. 압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체포 현장에서의 위험과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수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게 부수적인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는 긴급행위설에 의해서, 수색은 부수처분설에 의해서 이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견해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결합설은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모두가 되거나 아니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경우하고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서 전자는 긴급행위설에 따라서 후자는 부수처분설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바로 결합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수처분설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되죠? 요 부수적인 처분인 압수수색이라는 이 부분의 독자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체포와 구속이 있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뭐 이래 가는 거잖아요, 영장 없이.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합리성설 또한 어떻게 해요? 체포 구속하면은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무영장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체포 구속하는 현장에서는 압수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달리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제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소수설로서 최근에 부수처분설과 합리성설 등이 주장되고 있던 가운데 우리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판례는 보통 교과서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판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심이고요. 요거는 원심이고 요거는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하고 여기서 항소를 하고 여기서 상고를 했죠. 이렇게 되어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체포행위가 적법하다면 그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작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체포행위에 부수하여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 검정은 사전영장을 유효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부수처분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압수수색 검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그렇죠.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자, 위험 방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행위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근거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다수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긴급행위설로 이해하고 있는데 판례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부수처분설과 긴급행위설을 어떻게 해요?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무영장 압수수색의 범위는 좁히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수설은 긴급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요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무영장 압수수색 검정의 요건을 검토하실 때는 첫 번째 요건이 우리 법 조문을 반 거와 마찬가지로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라는 본문의 요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포 구속을 할 때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물건 어떻게 압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포라는 것 또는 구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적법한 이것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포 구속이 적법하지 않은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무영장 압수수색이 적법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적법한 체포나 구속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체포나 구속의 요건도 있지만 실체적인 요건도 있지만 절차적인 요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적인 것도 여기서 적법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영장주의의 엄격한 관철을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까지도 요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체포 구속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체포 구속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만약에 선행 절차가 위법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이 체포나 구속하는 여기에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정 절차의 어떻게 관점에서 봤을 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불신 검문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체포가 이루어지게 됐고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체포 구속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지만은 선행하는 절차가 만약에 불신 검문 자체가 위법하게 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체포 구속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위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필요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기관이 긴급행위 시에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거는 법원이 판단 주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보면은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영장주의 예외와 관련된 부분이죠. 영장주의가 관철되는 원칙적인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필요해야 되고 정황이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관련성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관련성은 없어도 되는 것이냐? 체포구속할 때 범죄와 관련돼서 관련되지 않은 것도 무인정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할 수도 있다, 할 수 없다. 이거는 관련성이 없는 것은 무영장 압수수색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없어도 이거는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강제 처분인 이상은 엄격하게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요구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시험에서도 관련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 관련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적인 관련성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관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혐의 사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관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 혐의 그 자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자체는 물론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범행 동기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의 요 부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시험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바로 그 뒤에입니다. 동종 유사한 것도 되느냐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거는 동종 유사한 것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려면 그 자체이거나 그거와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쓰여지는 이때는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동종 유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것이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도 가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의 관계에 있거나 간접 정범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임의적 공범과 관련된 부분인데 필요적 공범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판례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체포구속할 때 무인정 압수수색할 때 그때 무인정 압수수색 되는 그 대상물은 여러분들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을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관련성이 어떨 때 있다고 봐야 되느냐.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게 관련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무할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가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여기에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 관련성이 없으면 무인정 압수수색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범죄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범죄. 자, 이런 증거와 관련돼서 이것을 다른 증거로 쓰는 것이 적법하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성이 있어서 적법하게 압수를 했는데 그 압수된 증거물 중에 이것이 다른 범죄의 증거로도 어떻게 해요?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 말입니다. 적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판례 한번 봐보실래요? 전화 사기죄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궁증 압수수색을 했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압수를 했는데요. 여기 적법하게 압수를 했습니다. 관련성이 있죠. 요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전화 사기죄를 어떻게 해요? 저지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화 사기죄로 쓴 게 아니라 여기에 점유 이탈물 횡령, 이 주어가지고 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거죠. 요 주은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죠.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이것도 우리 국가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압수된 이상은 그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문제는 여러분들이 체포 현장에서 긴급 압수수색을 하다가 우연하게 피의자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체포하면서 무형식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게 B라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요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요거는 압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 쓰여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적법하게 압수를 한 거죠. 요거는 적법하게 압수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요거는 완전히 별건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별건이에요. 요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죽인 어떻게 도구인 칼을 압수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메스암페타민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요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거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떨어져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플레임 뷰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이 경우에 적법하게 압수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판례상의 이론인 플레임 뷰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적법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눈에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야에 명백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적법하게 압수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레임 뷰 이론입니다. 이 플레임 뷰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 예외에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어도 해석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압수를 하는 방법은 그 자리에 피의자가 있으면 임의 제출을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와 관련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를 해서 무형식 압수수색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영장을 별도로 사전 영장을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체포 현장에서 무형식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체포 현장이라는 것은 법 조문에는 체포 현장 이렇게 돼 있어도 그거는 체포와 구속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속 현장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체포 현장이라 할 때는 체포 현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체포가 기수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수사기관의 안전이 우려되고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방지할 긴급한 사항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특차성만 있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체포가 기수가 되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죠. 적어도 체포가 완료가 돼버리고 나면 사후의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와 관련돼서 하급심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경찰관이 PC방에 피고인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계속 게임기를 수색한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수색해서 게임기를 압수했다면 이것이 체포 현장에서 무인장 압수수색에 해당돼서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이미 경찰관이 PC방에 피고인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체포나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이것은 이미
체포가 완료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완료가 돼버리면 사후에 압수수색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것은 위협하다 이래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은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요 체포 현장이라는 것은 구속 현장도 마찬가지고 요 체포는 기수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간적 접촉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수색이 허용되지만 체포가 완료되고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수는 되어도 완료가 돼버리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없고 바로 이런 하급심 판례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포 현장이라고 했을 때 이거 시간적 범위, 장소적 범위, 그 다음에 물적 범위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시간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에서 왜 무행자 압수수색 검정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긴급행위설과 부수 처분설이 크게 대립이 있었죠. 물론 다수설은 긴급행위설이었는데 어느 학설을 지지하든 간에 체포와 시간적 접착성은 있어야 된다는 점은 다툼이 없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적 접착성을 유효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학설은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서 여러 번 많이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거를 소개하지 않는 학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옛날에는 뭐 학설에 대해서는 아예 여러분들이 뭐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최근에는 학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체포 적잡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시간적 장소로 접착만 되어 있으면 체포 전이든 후든 체포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이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가 체포 현장이라고 했을 때는 체포 현장에 꼭 피의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포 접착설이죠. 체포 접착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그렇죠.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장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 체포에는 착수는 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는 체포가 실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체포 현장에서의 무행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그 시간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접착만 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체포 전후를 따지지 않고 성공 여부도 따지지 않고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가 없는 장소에서 압수를 했는데 피의자가 막 도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체포하기 전에 압수를 먼저 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조차도 시간적 장소적으로만 접근해 있으면 이것이 무행자 압수수색이 적법하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후자가 주로 주장되는 학설들이 있는 거죠. 제일 많이 학설이 주장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체포 현장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접착만 돼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체포하거나 착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적어도 어디에는 있어야 돼? 그래,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거는 체포가 되거나 체포에 착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것은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는 더 앞단계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장에는 있어야 되고 체포 전후나 체포의 성공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는 같죠. 자, 그럼 이거는 현장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체포가 되었거나 체포에 착수를 해야 될 것은 아니고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 착수설은 뭐냐면 요거는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착수를 했는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 체포 실현설이 나오는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체포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체포가 안 되면 그렇죠.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학설은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게 체포 접착설, 체포 현장설, 체포 착수설, 체포 실현설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가장 엄격하죠. 어째 보면은 요것이 가장 좁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장 많이 학설 대립이 있는 것은 요 두 부분입니다. 현장설하고 체포 착수설이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와 관련돼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책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는 뭐냐? 여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학설들의 실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체포 전에도 영장 없이 무죄 압수수색이 적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도주한 경우에 즉 실패한 경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포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체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은 이 학설밖에 없는 거죠. 체포 실현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포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재 중에 압수를 하는 것인데 그게 피의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가능한 것은 체포 적합설만 가능한 거죠. 이 경우에도 일단 어때요?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학설은 부재 중일 때는 압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피체포자가 도망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때는 요거는 상관이 없죠. 지금 여기 체포 실현설은 현실적으로 체포가 되어야만 어떻게 해요? 체포에 성공해야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죠. 나머지는 현장에 있거나 착수만 해도 되지 체포가 성공할 것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허용될 수 있죠. 여기만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주했다면 그렇죠. 요 실익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체포 전과 도주 즉 성공에 실패한 거죠. 체포 성공에 실패한 겁니다. 요 경우에서 실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설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겠죠.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경찰관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을 해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래연습장 내부를 수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연습장에 가면 원래 거기에 술을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술을 팔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영장 없이 행한 것이죠. 자, 이때 그러면은 이 주인과 관련된 뭐 체포에 착수를 했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저항했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원래 수원지방법원에서 문제됐던 것이 대법원으로 올라와서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적어도 수사기관이 체포에 착수한 이후에 비로소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에 착수한 이후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을 지구대에 남겨놓고 그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과 차량을 수색한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수색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에 피고인을 지구대에 두고 이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된 자가 현장에 있었느냐 현장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현장설에 가깝죠. 요거는 체포설에 가깝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학설도 어떻게 해요? 현장설과 체포 현장설과 체포 착수설, 체포 착수설이 심하게 대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판례도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대법원에서 여러분들이 확정된 것을 보면 적어도 체포에 착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16조
어떻게 해요? 1항 2호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체포에 착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 범위를 넘어서 장소적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포 현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장소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바로 긴급행위설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부수처분설의 성질과도 그대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직접 지배설이 우리나라 현재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다수설이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긴급행위설에 따라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떻게 해요? 체포가 행해진 장소하고 그 다음에 피체포자의 신체 그리고 직접 지배하에 있는 장소 여기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포하면서 무인차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 장소에만 국한되어야 된다. 그런데 소수 견해로서 관리 범위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부수처분설이나 합리성설이 소수 견해에 근거해 가지고 직접 지배설보다는 훨씬 더 넓게 증거를 어떻게 해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좁히는 게 맞죠. 이거는. 그래서 직접 지배설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직접 지배하에 있는 경우가 어디냐 이렇게 대해서는 범위가 조금씩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체포하는 경찰의 숫자라든지 그 공간이라든지 이 사람의 수갑이 채워졌나 안 채워졌냐 이 사람의 체격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요. 뭐 차라면 뭐 동승자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체포한다라고 하면은 고기만 해야 되지 만약에 트렁크나 또는 어떻게 해요? 앞에 엔진 부분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어떤 데는 안방에서 만약에 체포를 했다면 안방과 거실은 되지만 자녀들의 방은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여기 안에 범위 안에 직접적인 지배 범위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으면 그 집 전체가 다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견해 대립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더 엄격한 해석 방법이고 관리 범위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거 일본 판례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호텔 뭐 5층에서 긴급 체포하고 7층에 어떻게 방으로 가서 압수를 한 것 그것도 한 35분 지나고 나서 해도 적법하다 이렇게 본 것은 아마 일본 판례 같은 경우는 이 관리 범위설의 입장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거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적 범위와 관련돼서 그렇게 보는데 요거를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상으로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체포 현장에서 무인차 압수수색을 하는데 체포를 한 현장에서 무인차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근에 있는 경찰서로 연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체포 현장 자체는 아니죠. 그래도 이 경우에 체포 현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장소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자의 안전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때 그렇죠. 또 그런 교통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 최소한의 정도의 경찰서로 옮긴 경우라면 그런 허용된 요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가 되는 강의 또는 체포된 이후에 일시 도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주하는 경로하고 최종 체포되는 경우도 체포 현장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판례를 보시면 장소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에 시험을 출제를 하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것이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소적 범위와 관련해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어떻게 타고 있었던 차량을 수정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피고인이 어디 타고 있었죠? 차량에 타고 있었죠. 그 차량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했다. 그러면 체포 현장이라고 와 관련돼서 장소적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는 것이 바로 여기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포 현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장소적 범위에 포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마사지 업소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그런데 어디에서 무현장 압수수색을 했냐면 여기서 체포를 하고 업소 바깥에 여기에 있는 소화전에서 콘돔을 압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모로 보나 어느 학설에 의하든 간에 장소적 범위와 관련돼서 이거는 별개의 곳이다 하는 거죠. 요거는 마사지 업소 내고 이거는 아예 바깥에 있는 거죠. 요거는 내고 요거는 아예 바깥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압수한 것은 요게 장소적 범위에 포섭될 수 없고 만약 이걸 무형식 압수수색을 하면 위협하다 이래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문제가 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내 복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오피스텔 건물 내 복도에서 체포를 했죠. 그런데 10m 떨어진 어떻게 오피스텔 문을 어떻게 동거인에게 요청해가지고 열도록 해가지고 수색을 했죠. 자, 그러면 복도에서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하고 어디에서 압수를 한 거죠? 그렇죠. 여기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문을 동거인에게 요청해서 열도록 한 다음에 수색을 했다는 걸로 말은 오피스텔 안에서 했다는 거죠. 자, 복도에서 체포하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매트리스 밑에서 메스암페타민, 이게 여러분들이 뭐 마약류죠. 메스암페타민을 발견해서 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적법할까 위협할까? 체포 현장에서 무인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이거는 그 장소적 범위에 포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면 요것은 어떻게 해요? 예, 그 현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동거인에게 요청해서 문을 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공간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체포 현장에서 무인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면 위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익혀놔야 됩니다. 실제로 익혀놔야 됩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판례들이지만은 교과서가 설명을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익혀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20m 정도 떨어진 곳, 이거는 여기에 장소적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km 떨어진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전부 다 대법원 판례가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체포가 긴급 체포라면 여러분들이 217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체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216조 1항 2호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대법원 판례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익혀둬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범위와 관련돼서는 도대체 뭐를 압수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다수설인 긴급행위설에 따르면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뭐죠? 무기, 흉기, 도주수단 물건, 당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물 이거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당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국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해 범죄 사실의 것이 아니다. 그게 바로 별건의 증거죠. 그렇다면 사전 영장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미지수를 받든지 아니면 그 별개의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면서 무인자 압수수색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217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만약에 다른 범죄를 긴급 체포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임의 제출을 받거나 긴급 체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게 참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영미의 그 법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플레임뷰 이론이라든지 독일의 임시압수라고 하는 이 법의 규정이 있어요. 독일은. 요 경우에 논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런 경우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막구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의 판례법에 따라서 발달하고 있는 플레임뷰 CIA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는 그대로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독일은 임시압수 제도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요것들 같이 한번 우리나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는 검토를 할 수 있을 뿐인 것이 현재 우리 해석상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무상 공백이 생기지만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포 현장에서 지금 체포를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무영장으로 압수를 하면 무영장 압수를 하게 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냥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체포 현장에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218조가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장소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것이다. 왜? 218조로 가버리면 임의 제출을 받게 되면 사후에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하급심에서는 부정설을 취했는데 대법원이 긍정설의 입장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어떻게 영장 없이 압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218조에 따라서 임의 제출을 하게 되면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처럼 갔을 때는 우리가 아까 우려하는 바로 부정설이 우려하는 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주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체포 현장에서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216조 1항 2호에 따라서 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이 어떻게 청구를 하고 발부받아야 되는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218조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체포 현장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다 임의 제출을 받아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규정을 굉장히 형해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체포 현장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임의 제출을 받을 때 물건 중에서 휴대폰이 요즘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 휴대폰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휴대폰 안에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컴퓨터 한 대가 다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보면. 요거는 작물인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임의 제출 받는 경우하고,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이 본래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죠.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뭘 한 거죠? 그렇죠. 여자의 치마 밑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건인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경우에는 작물인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은 건 아니에요. 그 경찰이 와서 여러분들이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그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작물인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전자정보 그 안에 있는 것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 자체가 아니라 지금 피의사건 관련성이 있는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어놓은 거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이런 범죄인 경우에는 요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하는 이런 것들은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별도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한다, 복구한다 또는 분석한다 이런 것들도 그게 부수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져도 그건 적법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일단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휴대폰 자체로 여러분들이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요즘에 유력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216조 사망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216조 사망은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범죄 장소에서. 이거는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아까와 같이 우리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조항은 210조 1항 2호는 체포 현장에서 210조 3항은 범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경합이 되면
어느 것이 210조 1항 2호가 먼저 적용되는 것이냐. 조문이 210조 1항 2호가 먼저 나오고 210조 3항이 뒤에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216조 1항 2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그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216조 1항 2호가 먼저 적용되고 이것이 아니라면 210조 3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긍정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뭐가 216조 1항 2호가 먼저 적용된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서로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반드시 216조 1항 2호가 왜 먼저 적용돼야 되지? 그렇게 봐야 될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게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일 때는 뭐부터? 216조 1항 2호부터 적용하자. 다만 이미 제출한다면 그거는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후영장과 관련돼서는 여기에 법문상의 차이가 있음을 좀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216조 1항 2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217조 2항을 보면 압수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사후영장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압수물이 없거나 그렇죠? 검증만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후영장 청구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7조 3항에서는 발부 못 받으면 환부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216조 3항을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범죄 장소에서의 무죄 압수수색 검증은요. 이거와 다릅니다. 여기는 반드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을 것을 법 조문에다가 규정해 놨어요. 얘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압수물이 없거나 있어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했거나 검증의 경우에도 다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엄격해요? 그렇죠. 216조 3항이 훨씬 더 엄격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이거를 법 조문에 따라서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210조 1항 2호에 따라서 체포 현장에서 무죄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사후 영장을 압수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죠? 압수 계속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데 이때 지체 없이 청구하는데 재판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했다면 즉시 환부해야 됩니다. 즉시 반환한다. 반환 안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유죄 증거로 못 쓸 뿐만 아니라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압수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임의 제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영장주의와 관련돼서 여기 절차를 어겨가지고 압수물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압득을 했으면 그런 위법한 압수가 일어났죠. 그 뒤에 어떻게 받냐면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없다면 이거를 다시 위법한 압수물이었기 때문에 환부를 하고 돌려주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대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만약에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를 하고 나서 그거를 환부하고 나서 다시 임의 제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절차를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압수물을 지체 없이 환부하고 후에 임의 제출을 받아서 다시 압수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단절됐다고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환부를 하고 다시 제출받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강압적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임의성이 잘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물론 이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개연성에 머무르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해요?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누가 증명한다? 검사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같이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16조 1항 2호는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데 이때 압수를 개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후에 구속영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에 청구해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만약에 이거를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안 되거나 청구를 안 한 것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216조 1항 2호는 실무에서 많이 쓰여지는 무영장 압수수색인데요. 그 절차를 쟁점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의 판례에 따라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그 앞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16조 1항 2호와 관련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제2탄인 216조 3항과 비교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뵐까요? 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